안녕하세요. 홍의선입니다. 좋아서 오늘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좀 어색하네요. 내일이 광복 80주년이어가지고 문화원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좀 관련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 시간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보령의 독립운동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사건에 대한 흐름을 보령 지역에서 한 사건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다 어떤 사건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어떤 활동을 하셨나 이런 것이 이제 중심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보령 지역에 그 독립운동가를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보령 지역의 독립유공자로 포상받으신 분들을 작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령 출신이거나 또는 타 지역 출신이지만은 보령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총 망라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 남았느냐 하면은 여기 맨 끝에 62번까지 들어있죠. 62명. 62명이 우리 보령 항일운동 독립유공자 포상자로 이렇게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유공자가 한 18,000명, 18,9,000명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 전체가. 근데 우리 보령 지역 62명 그러니까 0.3%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따지는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시골이고 또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0.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뭐 그런 것보다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내일이 광복절인데 광복절하고 또 11월 달에 순국선열이날 두 번 해가지고 이게 정부에서 포상을 하거든요. 근데 엊그제 보도 보니까 내일 광복절날 300명이 300여 명이 포상을 받더라고요. 근데 청양 정산의 3.1운동 관련자들이 자료가 많이 발굴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청양에서 67명이 이번에 왕창 올라가고 그랬어요. 우리 보령 지금까지 60년대부터 해가지고 62명 됐는데 청양에서 이번에 한 번에 67명이 왕창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선 3.1운동이 아마 상당히 컸고 다행히도 자료가 수영인 명부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발굴이 된 모양이에요. 참 다행이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곳에 홍성도 25명이 아주 무더기로 이번에 포상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300여 명 중에 거의 충남 청양과 홍성에서 거의 한 80~90명이 나왔으니까 한 20~30% 나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하여튼 이번에는 보령은 없어요. 예, 올해는 보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까지 62분의 독립유공 포상자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분들의 각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문화원에서 보령 항일운동사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이분들 관한 내용을 자세히 실었어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은 그때 한번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여기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좀 스토리를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28번 유진근 여사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국장을 받으셨는데 이 독립유공자 등급이 등급이라는 게 사실 의미는 없는 거지만 7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보령 지역에서는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렇게 되어 있고 1, 2, 3등급은 없어요. 그래서 애국장, 건국훈장, 애국장이 4등급입니다. 그래서 4등급 보령 지역에서 4등급 받으신 분이 몇 분 있고 유진근 여사는 독립운동, 의병 독립운동으로 해서 건국훈장, 애국장 4등급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62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62분 중에 지금 보시다시피 의병운동에 참여하신 분이 22분이어가지고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운동 19분. 이렇게 되면 뭐 거의 한 80, 9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은 주산 3.1운동 관계된 분들이 이제 포상을 받으신 것이고, 의병운동은 우리 지역이 이제 유림과 관련돼 가지고 유림 항일운동과 관련되다 보니까 의병운동식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라든가 뭐 문화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없어요. 이건 어떤 그 근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개화 이런 것이 많이 물들은 이런 지역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독립운동 포상자에서 이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승근 여사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제 몇 번을 했었어요. 근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잃어버리신 분도 있을 텐데 그냥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유승근 여사는 본관이 전주입니다. 이분들이 어디에서 입양해, 전주 시들이 어디와 입양했냐면 이게 내항동. 사실 내항동에 여기 그 유병이라고 하는 분이 17세기 병자호란 이후에 유병이라고 하는 분이 보령으로 입양을 해 들어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들어오느냐 하면은 광산김씨 김성호 장군의 후손 중에 여기 김시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김시겸의 손자로 광산김씨 김시겸의 손자 사위로 이 전주유시 유병이라고 하는 분이 내항동에 들어와서 전주 유시들이 지금도 내항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보령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요 전주 유시가 입양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그 인물로서 이름을 날리고 또 전주 유시의 이름을 보령에 알린 분이 바로 여기 사가 유호근 선생하고 유승근 여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때문에 사실은 보령의 전주 유시가 유명해진 거예요. 이게. 또 유호근 선생은 일제시대의 학자, 한학자, 아주 우리 보령 지역의 최고의 학자, 이 홍성교까지 포함해서 아주 최고의 학자로 이름을 날렸고, 호가 사가여가지고 참 나이 드신 분들이 사가 선생 하고 다녔죠. 그 유승근 여사는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유명을 해서 이 육촌관인데 아주 이 전주시 가문에 이름을 날린 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이 보령 지역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호근 선생 후손은 이제 유헌, 유문수 씨를 거쳐서 유대의 시까지 이어지는데, 뭐 유문수 씨는 그냥 유대의 시 정도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뭐 대천중학교 나와가지고 뭐 서울의 덕수성공과 나와서 뭐 은행장까지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근 여사의 아들 이제 유남규 또 유궁수 씨가 있는데, 그 유궁수 씨는 계속 이 보령 지역에서 사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후손들과 그 행적이 지금 보령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오천에 가면은 그 객사가 있는데 그 객사 앞에 수사 비문이 있어요. 거기에 충청수사 유헌 선생 추모비가 있는데, 이건 보령에 전주유시들이 있어가지고 그 유헌 선생은 전주유시의 중시조입니다. 그래서 유헌 선생이 수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추모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세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우는데 여기 우리 저 얼마 전에 우리 보령 지역의 그 시의회 의장을 하셨던 유궁석 의원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유궁석 의원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보령 지역의 대표적인 전주유시입니다. 자, 유승근에서는 1860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유형이에요. 근데 유승근 여사의 아버지가 1865년에 과거시험 생원시에 급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집안이 상당히 학문을 하고 또 경제력이 있었던 이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과거 합격자가 나오기 어려운데 이런 과거 합격까지 해가지고 그 집 이름이 유진사댁으로 이렇게 불려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유승균 여사 13살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14살에 아버지 유형이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 가세 기울으니까 이준균 여사 이제 뭐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나무에다가 팔아가지고, 참 집안을 덮는 것이 아니라 도박장에 출입을 하고, 자기 큰형 앞에서 담배 때문에 다니고, 그 참 사람들이 보기 아주 참 꼴불견이죠, 이게. 10대 후반 소년 이러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가 상당히 가르치고 또 타일러가지고 그런 행동을 고치고 이제 바른 길로 나갔다 가는데 참 삐뚤어질 뻔한 이런 어린 시절이었죠. 근데 이 어렸을 때 이런 일화를 보면 이준근 일사가 상당히 그 체격이 좋고 또 힘도 좋고 또 성격도 굉장히 그 강직하고 담력도 있고 이런 면모를 보여줘요. 그래서 호남 지방 여행할 때 도적 10명을 만났는데 그들을 다 맨손으로 제압을 했다. 또 어려서 꼬마일 때 동네 아이들하고 물이 있는 논에 가서 물장구 치고 하면 놀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물을 그 논에 물 대려고 어떤 산 노인이 물 대려고 어린아이들이 막 나가라고 하면 막 칼 들고서 안 나가면 막 백 갈라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서우니까 도망쳤는데 이 어린이들 이거는 홀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배를 내놓고 드러내면서 내 배를 갈라보시오 하니까 노인이 물러났다. 그 참 어린아이가 이런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억세고 막무가내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원래 그의 성품이었다 하는데 이게 그 재종 형인 사가 유옥은 선생이 자기 재종제를 위해서 지은 글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잘 알죠, 형이니까. 그래서 참 어렸을 때부터 이런 백호와 담력이 있는 이런 인물이었는데, 자, 이런 인물이 항일운동에 나섭니다. 근데 이 이준근 여사는 이게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하나에 이게 옳다라고 꽂히면은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을 하여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송시열 선생의 그 의리 사상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일본 놈들 송시열 선생의 의리 사상이라는 것이 오랑캐를 물리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오랑캐를 물리친다. 그게 핵심인데 그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오랑캐 놈들은 하여튼 물리쳐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1905년 이때 45살인데 이제 항일운동에 나서지요. 을사조약 되기로 해서 이때 을사조약은 우리가 일본한테 외교 주권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국제무대에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일본의 보호를 받는 보호국이 된 건데 이때 그 5명 을사오적 이 5명을 이 사람들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다 물리쳐야 된다라고 야단을 치면서 저항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이때 이제 최익현이 그 유학자, 우리나라 유명한 유학자 최익현이 청양 정산에 낙향해가지고 여기 논산 노성에 가면 권리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어요. 이게 공자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이 권리사에 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유명한 최익현이 내려와서 강해를 한다고 하니까 충청도 지역 유림들이 구름처럼 몰려가서 최익현의 강해를 듣기 위해서 최익현이 거기서 얘기를 하죠. 세금 내지 말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세금 내면 다 일제한테 들어간다. 세금 내지 말자. 세금 일제 절대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고령 유생들도 그 말에 호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호응을 하는데 자 그러면 실천이 문제잖아요. 참 관리가 쫓아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쫓아와서 세금 내라고 하는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담력으로. 근데 요즘 그는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이 황성신문인데 황성신문 여기 호서유통이라고 하는 부분 이 보도가 나와요. 완전히 그대로 호서 지역에 유림들이 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세금 납부 거부 투쟁하자라고 해가지고 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 호서유통 통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서명자가 나오죠. 보령 지역에 발문, 조구원, 청라유생, 신직선, 우리 보령유생 유공자 포상받은 분입니다. 뭐 김재년, 이건근, 심의덕 이런 분들 이범구, 김봉재,
뭐 유혹은 해서 맨 마지막에 유승균까지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세금 내지 말자고. 그러니까 저쪽 남포 쪽의 유림들이 덕통 다보내기 좋다. 우리도 호응한다.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면서 남포 지역 사람들도 이렇게 덕통을 보내가지고 뒤에 을사년 12월 15일 황유론, 조정순, 뭐 이민호 이런 분들이 이 선동을 해가지고 납부 투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모습 이제 유승근의 묘지명에 보면은 유승근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을사 지역에 있던 후에 관리들이 세금을 독촉해서 유승근 대식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승근 대노해가지고 뭐라고 조약이 맺어진 뒤로 모든 것이 오랑캐 것이 됐는데 너희들은 세금 거두다가 어디에 쓰라냐 하면서 거부만 한 것이 아니라 온 관리 아전을 묶어놓고 종아리를 두드려 팼죠. 이건 자신이 힘이 있으니까 뭐 제압하는 건 말도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아전이 살아나 군수에게 화가 나서 군수가 잡아다가 유승근을 잡아갔죠. 세금 내는 것이 왜 임금 낸 세금 안 내냐 역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승근 한 얘기가 다 오랑캐에게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낸다. 그러니까 군수가 공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 단식이죠. 밥 안 먹고 3일을 굶었죠. 그러니까 아전이 군수한테 겁나가지고 이 선비는 본래 강직해서 의리 앞에는 죽음도 불사하는 성질을 온 고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살이라도 하면 일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풀려라고 말한 거지. 그러니까 뭐 굴복을 한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세금 납부 거부 투쟁에 참여했던 유승근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해에 을사조약에 저항을 해서 의병운동 대대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 우리나라 3대 의병이 있어요. 홍주의병, 민정식이 지휘한 홍주의병, 그리고 최익현이 지휘한 전라도 태인 순창의병, 그리고 신도석이 지휘한 영해의병인데 이 중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대규모적이고 또 가장 성공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민정식의 홍주의병입니다. 1906년, 1906년에 그 병원년이죠. 그래서 병호 홍주의병이라고 그러는데 민정식은 여흥민씨 그 명성황후 민비의 일족이고 고향도 경기도 여주예요. 그래서 정산의 실각산 부근에 내려왔다가 의병 제안을 받고 의병 대장 제안을 받고 대장이 되어서 홍주의병을 이끌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장 2급을 주소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은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령 지역은 좀 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1906년 양력 5월 달에 GT, 여기 GT 다 알죠? 외산과 내산 사이에 그 GT 꼭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GT에서 이런 포지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명을 합니다. 총대장 민정식, 참모장, 중군장, 유격장, 좌군관, 오군관, 소모장, 뭐 해서 소모관 쭉 해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진격을 해요. 근데 여기 유승근의 직책은 유병장인데 다른 뭐 석이나 선봉장이나 뭐 소문장, 소모관 이런 것들은 전부 다른 의병진에서도 볼 수 있는 하나의 일반적인 직책입니다. 그런데 유병장은 홍주의병에서만 보이는 유일한 직책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유생 군대를 지휘하는, 유생 군대를 모집하고 지휘하는 장군이라는 뜻인데, 왜 그러냐면은 유승근은 유생들한테 굉장히 신망을 얻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정도면은 우리가 따를 만하다. 그러니까 유병장이라는 이런 직책을 만들어가지고 유생들을 이끌게 시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후손님께서 지금 말씀을 했는데 좌우 소모장 중간에
최상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웅천 소황리분이에요. 이 소모장이라는 것은 의병을 모집하는 직책이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보부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보부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을 모집하는 이런 책임이 아마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 유전근과 함께 대마도에 유배 갔다가 4년 유배 생활하고 들어왔는데 나이가 60이에요. 참 굉장히 많은 나이에 대마도 갔다 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그 역할로 사망을 하신 분인데 지금 웅천 구장터에 그 유적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 지역에는 병호의병에 참여했다가 대마도에 끌려가신 분이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최상집 의사와 유진근 전사. 자, 이런 조직으로 뒤에서 봉기를 하는데, 자, 그림 한번 봅니다. 여기 GT 보이죠? 외산, 내산 사이 GT에서 홍산 쪽으로 가요. 그래서 홍산에서 서천 문장리를 거쳐서 서천 구병동으로 해서 서천 읍성 전투를 치르고 판교로 해서 비인으로 해서 웅천에 와가지고 웅천 집성당 유림들 지원을 받고 그리고 남포에 와서 남포 읍성에서 3일간 전투를 벌여가지고 남포 읍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 여기서 며칠간 유숙을 하면서 이제 유진근 열사도 이때 여기 오면서 이제 민종식이 참여해달라 부탁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천을 거쳐서 보령 거쳐서 광천을 거쳐가지고 직접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성을 거쳐서 광천에서 결성으로 가가지고 홍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코스가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대천에서 그 성주를 거쳐가지고 부여를 가다 보면은 여기 외산 넘어가다 보면 GT고개가 있거든요. 그 GT고개에 몇 년 전까지 하면 아무 표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역사에서는 홍주의병 하면서 GT의병이라고 글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2, 3년 전에 부여부에서 이 호호벌판 도로 옆에다가 이렇게 큰 그 GT의병 거병 기념탑을 크게 둬서 세워놓고 또 작년 재작년에 거쳐가지고 주변을 막 이렇게 공원을 했어요. 공원을 해놓고 작년부터인가 군수, 의장, 기관단체장 한 100여 명이 참석해가지고 해마다 기념식을 합니다. 경과보고 기념사 의병 노래 만대상창. 그래서 4월 말에 GT 의병 기념공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참 부여부려 해도 그동안 아무 소리 없다가 이제 병의병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부여도 하나 이런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GT고개 도로 옆에다가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좀 꾸며놨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면은 부여 가다가 보시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보령에서는 주산 3.1운동 기념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GT 의병 공원이라고 하는 이런 유적도 지금 이제 현재 생겨나고 있습니다. 병의병과 관련해가지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병의병이 아주 유명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부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GT 공원, GT 의병 공원을 만들었는데 우리 보령 지역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좀 놀랐어요. 그동안에 이런 걸 발견을 못했는데 홍성의 유명한 학자 보감 이설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이설은 김복환 선생님하고 아주 내외종 관점에서 굉장히 친하고 유리인들이 아주 신망을 받은 분인데 이번에 문집이 보감집이라는 문집인데 이 보감집 문집 속에 편집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보감 이설이 민종식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한 번 서신으로 문호한 것은 마침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근래에 사론이 분발해서 다 함께 대감을 영수로 모시고 일어나시기를 권하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감 민종식을 의병 대장으로 모시고 일어나시라 권하려고
누구를 보내냐면 안우 병찬과 임근 승주가 앞으로 나가서 예를 바치려고 하오니 안병찬, 임승주, 안병찬은 여기 화성의 유명한 손흥환씨 독립운동가예요. 그리고 임승주도 화성의 평택인필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분들은 그 김복환이나 이설 이런 분들을 굉장히 친하고 또 10여 년 전인 1895년에 홍주에서 을미의병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설이 자기 후배인 안병찬과 임승규를 시켜서 민정식한테 보냈어요. 나가서 얘를 바치려고 하오니 오름지기 그들과 더불어 난만 상회하세 결정하시고 촉히 거행하자 때가 늦었다는 후회하지는 마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이들을 보내서 건의를 하니 대장이 되어가지고 의병 대장 돼가지고 여기 이끌어달라. 을미년의 일은 1895년 일은 대감한테 알리지 못한 것이 지금도 대단히 후회스럽습니다. 급하게 도모하시면 공사가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남은 만 가지 이런 관찰 중 사연에 있고 안병찬과 임성주 입으로 다 말할 것이니 아직에는 거칠게 초하면서 불비합니다. 편지를 다 못하지만 두 사람 얘기 잘 들어봐라. 그래서 의병장이 되어가지고 봉지해달라고 이설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민정식은 자기 스스로 의병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설의 권위를 받고 이 보령 지역, 청양 지역 유림들의 항일 유림들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의병 대장이 돼서 의병을 이끌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본인 스스로 자기가 처음부터 발바닥 얽힌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편지가 있어요. 이설이 이용신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서찰인데 이 내용 속에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8월달에 형 전송한 뒤로 친구들과 더불어 의논하기를 안치규, 이 안치규는 아까 말한 안병찬입니다. 그 다음 임공무, 임승주를 말해요. 앞에 나왔던 사람. 그래서 안치규와 임공무가 천장의 민대감을 찾아보고 아까 보냈지요. 찾아보고 금음날에 이제 운대에서 서로 모인다. 이 결과로 서로 이제 공유를 해야죠. 가서 의병 대장이 돼서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어찌됐나 이제 여기 보령 지역, 홍성 지역 유선들이 운대에서 모여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운대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쟤도 그때 약속된 날에 갔는데 근방에 있는 친구들이 다 와서 일주야를 적으로 상의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결론이 나왔냐? 모두 말하기를 벌문에 가서 호소하는 건 불가하다. 이 말은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을사오적 처단하고 을사조약 무효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왜 여기서 이 결론이 나왔냐면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마자 이설과 김복환은 서울 가서 상소문을 올렸다가 대략 몇 개월 감옥 생활하다가 12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설과 김복환이 서울 가서 실패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벌문에 가서 호소하는 불가하다. 그럼 뭐냐? 그 다음에 의병을 일으키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운대에 모여가지고 의병 일으키자. 그래서 그 민대감한테 요청을 한 것이 대장이 되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의병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사방에 호응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사방에 연락을 하는데, 자, 오모차는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조구원을 충북 옥천으로 보내가지고 송현재를 보고, 조구원은 여기 그 청라 익랑에 살던 한양조씨 항일 유림이죠. 조구원을 편집을 줘가지고 송현재는 여기 저 옥천 회덕에 살던 은진송씨 송병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진 쪽에 아주 최고의 유림 종장이에요. 그러니까 송현재한테 호응을 해달라 하여튼 조구원을 보냈고, 그 다음에 안병찬은 전라도 만경으로 가서 정인이하고 한번 상의해봐라. 호응을 얻어봐라. 그리고 여기 그 청소에 살던 김화식으로 하여금 평안도 황해도 평산으로 가서 의암 유인석한테 협조를 좀 얻어라. 그리고 서울은 조일원을 보내가지고 서울 쪽의 인사들 한번 만나보게 하라. 그리고 임면주, 이 임면주는 그 아까 내가 임승주의 형이에요. 그래서 임승주로 하여금, 임면주로 하여금 형과 이대감한테 보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 이 보령 지역의 여러 이 유림들을 갖다가 사방으로 보내가지고 호응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옥천으로 갔던 조구원은 가다가 누구한테 말 들으니 송살림은 가볼 것이 없다. 그 사람 안 난다 한다. 송살림, 송현재 이 사람은
의병에는 참여하지만 을사조약 때 자기 배를 받아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2등급인가 3등급 그 독립유공자 포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의병 참여는 안 했고, 그 다음에 안병찬, 안호는 만개에 갔는데 호응을 얻었고, 김화식은 평탄을 가서 의암 답서를 받았는데 의암도 사실상 호응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윤면주는 이 백시 지령 때문에 발행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은대에서 협의를 하고 의병을 일으키는 결정을 하고 이 민종식을 대장으로 휴대한다라고 하는 걸 결정이 된 겁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운대예요. 이 운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까 GT가 최초의 거명지라고 한다면은 운대는 최초의 모의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보리역책 사람들 그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상황인데, 이런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운대, 청남의 장현리 운대 살아서 울디라고 우리가 명대라고 그러죠. 지금 시선 김복환이 1896년 홍주의병 실패 후에 1897년 4월달에 홍성 이호리 산수동에서 처음에는 목계리 질말제로 들어왔다가 2년 뒤에 청라 장현리 운대로 이사를 해서 거의 한 10여 년 살다가 1907년 홍성 이호리 산수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운대가 병우 홍주의병의 최초의 유림들의 하나의 모의 장소, 김복환의 집이죠, 이게. 운대 김복환 집에서 이런 모의가 이루어졌고, 2달 후에 이 광시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홍주의병, 그리고 그로부터 또 2달 후에 5월 달에 GT에서 거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운대라는 의미가 이게 우리 보령제를 굉장히 새겨봐야 하는 이런 장소거든요, 이게. 김복환의 집이 있었던. 근데 이 김복환의 집이 있었던 운대가 지금 현재는 아마 장현 저수지에 지금 수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수몰이 안 되고, 고가라도 있었으면 지금, 안내판이라도 좀 붙여놨으면 하는데, 수몰이 돼가지고 지금은 없어진 상황이죠. 하여튼, 병무의병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도 이런 의미 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병무의병 GT에서 걸려고 해서 홍산 점령에서 서천을 공격해가지고, 그래 남포읍정 해가지고, 이제, 진격을 합니다. 근데 진격하는 중에 유순근이 들어왔고, 이때 적들이 고정의병이라고 하면서 의병대장을 만나기를 청했다. 근데 누구도 나가서 담판을 하려고 했는데 유순근이 직접 그 담력을 가지고 적과 만나는 것이 겁이 난다면 어떻게 싸우겠냐 하면서 단신으로 적을 만나서 그래서 의병 행군을 계속했다. 그래서 쭉 가서 이제 홍주성에 50일날 진격해서 홍주성이 의병진에서 함락을 한 거죠. 그래서 성공 거둔 거죠. 우리나라 의병 중에서 홍주성을 점령을 했으니까. 이게 왜 홍주성이냐면은 이 소서 지역의 최고의 중심지가 홍주목이고, 그리고 이제 최종 목적지는 서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홍주를 점령하고 천안으로 해서 서울 가는 게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동학군도 홍주목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홍주 점령해서 천안까지 서울 가려는 이런 의도인데, 그래서 홍주 점령을 했지만 결국 며칠 뒤에 일본군 공격으로 홍주성이 함락이 되고 이병진이 붕괴되면서 홍주의병 실패로 끝납니다. 자, 홍주의병이 실패로 끝나고 성이 함락되니까 적병이 밀려들으니까 민종식은 도망을 갑니다. 대장은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체포되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사면이 되어서 고향 여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만 유순근은 도망가지를 않고 의병 본부로 달려가서 의병 명부를 소각을 해버립니다. 왜 그랬는지는 심장이 가지요. 이것 놔두면은 다 체포 대상이죠. 명단 때문에.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유순근 같은 이런 담력이나 하니까 의병 명부 없애야 되겠다. 그러다가 체포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나라 국적을 측에서 의병 이렇게 무슨 상관이 있어? 지 없는 사람을 살익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고 하는 중에 이제 오히려 의병 취조하는 것을 봤어요. 다른 의병들 이제 외군들이 툭 치는 것을 보니까 유순근이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친 거지요. 의병을 형장으로 다스리는데 차마 듣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유순근이 힘써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른다.
이게 누가 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겠냐 이게. 자, 이렇게 해서 140여 명 체포됐는데 78명을 선발돼가지고 서울로 끌고 갑니다. 서울 끌고 가서 거기서 고생을 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진짜 악질이라고 일본들이 생각했던 의병 9명은 대마도로 귀향을 보내고 나머지는 석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귀향도 국내 귀향이 아니라 이게 9명을 대마도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끌려갔던 9명 우리가 홍주의병 대마도 구의사 이렇게 얘기해서 전부 후소 지역 분들이죠. 그래서 최상지 의사, 유진근 여사, 그리고 우리 보령 웅천 분이고 또 여기 뭐 이식이라든가 문석환 이런 분들은 집성당 관련 이런 인물들이에요. 지역의 이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진근은 대마도를 끌려가면서 다시 갔다 와서 그 기록으로 마도일기라고 하는 이런 기록을 남겨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몇 구절이 나옵니다. 마도일기에 유진근의 심해가 나오고 있죠. 병원년 6월 18일 비 내렸다. 9명은 흐느끼며 대궐에 나와 기차 타기 위해서 일본 병정을 따라 남대문 밖으로 갔다. 그리고 저녁 늦게 부산 초량에 도착. 비를 무릅쓰고 배오르니 끝없이 밀려오는 풍랑은 현지증을 느끼게 한다. 현해탄을 밤에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마도 이주하라 경비대에서 강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강금 생활을 하면서도 유진근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참 일본군 경비대에서는 진짜 좀 골치 아픈 존재죠. 이게. 우리들은 의로서 거병했으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일본 음식은 먹을 수 없다. 음식 안 먹고 이제 거짓 저항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구타까지 당하기도 하고 뭐 갓 벗으라고 하니까 갓도 안 벗고 하여튼 거기서도 참 저항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다가 1906년 8월 달에 최익현과 임병찬도 대마도로 유배를 옵니다. 그래서 최익현과 임병찬을 만나가지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되죠. 유진근 여사. 그래서 여기서 최익현한테 오록이라고 하는 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최익현이 들어오니까 경비대장이 여기 방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비대장이 오니까 하급자가 끌려온 사람들한테 전부 모자받고 경비대장한테 격려해라, 강해라니까 유진근 뭐라 그러냐, 언성을 높여가지고 한 사람이 한국제도 지켜 갓을 벗지 아니하는데 일본의 해가 되기에 이 같은 곤욕주냐, 갓을 벗기면 나는 죽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 하지 말라. 안 건너보세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뭐 밥도 안 먹고 단식도 하고 뭐 하다가 하여튼 이렇게 대마도에서 목생활을 4년을 합니다. 그리고 오록이라는 호도 받고 또 제자를 최익현은 그로부터 3개월 만에 겨울에 나이가 들고 해가지고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정을 잠깐 도살됐지만 사망을 하고 수선사에다가 모셨다가 나중에 시체가 국내로 돌아오죠. 자, 대마도 구의사가 돌아오는데 1909년 4년 만에 맨 늦게 돌아오는 분이 누구냐면 유진근 여사예요. 무기징역을 받고 갔거든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데 몇 년 징역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나면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아니 되지만 무기징역 받고 대마도 갔는데 이게 언제 갈 거야? 참 답답한 거지 이게. 그리고 앞에 사람들은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내주다가 4년 만에 1909년에 맨 나중에 결국은 돌아와요. 그때 최상지 의사도 아마 고무렵에 같이 돌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돌아와서 이제 1912년 3년 뒤에 또 지역 유림들이 유진근 여사를 가만히 안 둬요.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생겨납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단체 유생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조직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중앙조직으로 생겨요. 이게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독립의군부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둘째 딸락의 끄트머리 보면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하다가 경기, 충청, 강원, 경상도, 남한강, 평안도까지 활동무대를 넓혀갔다. 이런 그 고종의 밀명받은 독립운동단체거든요. 자, 이런 독립운동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충청도에 있는 유전군을 임병찬이 그냥 안 놔두고 각 도 대표, 이게 임병찬 그 문집에 나오는 내용인데 충청도 대표는 유준근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도 지역 이 독립의군부 대표 유준근, 유생들한테 그만큼 신망을 얻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독립의군부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지혜로다가 여기 지금 가운데 보면은 보령 지역 사람은 조승원, 이 한양초 조승원, 그리고 남포에는 윤명호, 이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조직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충청도 대표는 이 유승근 여사가 참여하게 됐다. 독립의군부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의군부가 해산된 다음에 이제 1919년 고종 황제가 서거를 하니까 고종 황제 초거에 대해 애도하기 위해서 지역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바라보고 이 망벨에 곡을 하고 이러는데 유승근 여사는 그렇게 되겠다. 서울에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비를 마련해가지고 국장 참여를 위해서 서울로 일찌감치 보름 전에 가서 여관을 잡고 서울로 들어갑니다. 국장 참여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 중앙 요림들이 장서, 긴 글을 순종 황제한테 보내가지고 이 매국노들을 다 쫓아내라 하는 이런 장서를 보내려고 지금 만들고 소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림들이 유승근을 또 끌어들였죠. 당신이 주동이 돼가지고 요 12명의 장서운동을 하야겠다. 그래서 또 여기서 시위인들의 장서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순종 황제가 우제에 나갈 때 이 장서를 청량리에서 전달을 하다가 또 체포되어가지고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시민의 장서운동하다. 그래서 그때 그 검찰에,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이런 문답하는데 유승근의 문답 내용이 지금 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합병된 것, 불만을 생각하죠. 의병을 이렇게 혼인한 일이 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지냈던 바이나 이 대왕전하가 훈구하셨으므로 조선은 어두운 밤이 되었기에 원망스럽게 생각해서 장훈이 시계를 참여해서 이왕전하게 상서를 보고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승근 여사의 또 하나의 또 가장 큰 독립운동은 이제 그 시민들의 장서가 지금 그 잡혀가지고 집행유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서울에 다시 또 돌아댕겨요. 그런데 파리장서 운동이 일어납니다. 호서 지역 유림들하고 경상도 지역 유림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서울 지역에서 추진하는 분이 나타나요. 김창숙, 성균관대학교에 세운 분이죠. 그래서 김창숙이 파리장서 운동을 하면서 이 파리장서 운동은 유림들이 파리에 편지를 보내는 건데 유림들이 서명을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서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안 되죠. 그러니까 또 김창숙이 유승근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전라도로 가서 전라도 지역 유림들 서명을 받아오시오. 예, 연고도 없는 전라도 지역 서명 받으러 김창숙한테 명령 받고 유승근 전라도로 갑니다. 근데 전라도 가면 일일이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전라도의 최고 유림 대장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최고 유림 대장이 누구냐 하면은 간제 전호라는 분이에요. 지금 군산 부안 앞바다에서 개화도에서 이 강의라는 전호라는 학자인데 이때 72세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얼마나 세력이 컸냐면은 그가 강의를 열면은 유학자가 1000명이나 모인다 그랬어요. 또 그가 1922년에 죽었을 때는 상여 뒤를 따른 제자 상복 입은 사람이 2000명이었고 뒤따라간 사람이 6만 명이 따라갈 정도니까 1920년대인데 전라도에서 어느 정도의 의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뭐 일반 유세인데 글자 안다라고 하면 감히 이 앞에 가서 얼굴도 못 뜨는
이런 하나의 권위, 카리스마적인 이런 인물이 전호인데 이승근이 제일 먼저 전호한테 찾아간 거지요. 당신이 서명을 해야 전라도 지역 유림들이 서명을 합니다. 파리장소에 서명해 주십시오. 근데 전호가 뭐라 그러나? 아니 우리 같은 유림들이 어떻게 그 요랑케 서양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겠는가? 3.1운동 33인들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 무슨 이상한 종교단체가 주도를 해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는가? 그 기독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절대 반대를 합니다. 못하겠다. 그런 사람 생각했으면 알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하고 나왔겠지요. 근데 이승근 탐욕이 그게 아니죠. 여기 보세요. 자, 전후가 이제 독립운동 전개한 33인 민족 대표라나 그들은 이단에 속한 천독의 예수교 불교인이다. 우리 어차피 민족 대표인가?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근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이 유림영수라고 해서 안자전대한 생각을 품어 민족 대표 33인을 이단이라 배척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반역자이며 유림의 반역자입니다. 선생님 같은 유림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호랑개 발아래 난장판된 게 아니요. 아주 대놓고 글쎄 참 몰라서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지는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담력이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 결국 성공을 못 거두고 서울로 돌아와서 김창숙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김창숙의 표공 73년 해상기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죠. 의전근 씨가 전남북을 들어가 관제 전후 초서로부터 올라갔다. 전후는 유림대표 파리총원서의 문제를 집요하게 반대하며 의자가 도를 위해 죽는 이유는 실도 머리 깎은 자들이 벌이는 복국운동과는 아무 상관없다. 슬프다. 저가 유자로 자부하면서 지금 국가 흥망의 유자와 상관이 없는 일을 한다니 임금을 업신여기는 양시인가 불자인가 과연 무슨 도인가. 그래서 김창숙도 상당히 한심해하고 있죠 지금 이게. 하여튼 유진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명자 137명의 서명이 돼서 파리장서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현재 파리장서 운동이 끝난 다음에 또 1920년에 서울에서 인도공의소라고 하는 조직이 또 만들어져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일제가 우리나라 유교를 전부 어용화, 친일화합니다. 그러니까 향교라든가 이런 데를 전부 다 친일화예요. 그래서 향교도 전부 일본 사람들이 임명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 향교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항일유림들은 지방에서도 향교 안 다녀요. 우리 보령 지역에서도 항일유림들은 일제시대에 남포 향교나 보령 향교를 안 갑니다. 화엄서원이나 집성당을 가거든요. 자, 그렇게 그 항일화, 친일화되니까 중앙에서 인도공의소라고 하는 이런 그 항일운동 목적에 여기에 유리 진작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지역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빌지오, 유진근 당신이 보령 대표로 한번 갔다 와라. 서울로. 그래서 유진근 참 유림들의 등에 떠밀려가지고 서울로 가는데 예산 지금 가다 보니까 일제 경찰이 길을 막고 서울 가려면은 장티푸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사 맞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당연히 주사 맞겠지요. 그러나 유진근 내가 같이 일본 놈들이 넘는 주사 맞겠냐 안 맞는다. 그게 왜 죽는 거냐 안 맞는다고 집으로 성질내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는데 감염이 되어가지고 바로 사망을 했죠. 61세 1920년 대암동 동문에서 사망을 했는데 이게 질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된대요. 근데 유림들의 저항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내장을 하도록 시켰다고 선자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파란만장한 독립운동 하다가 유진근여사 사망을 하니까 지역의 유림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지요. 지역 리더 역할을 하던 유진근.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만장을 지어옵니다. 자, 이용복, 공천 평리에 살던 이용복이라는 유학자 만사. 한평생 정의를 향하고 1년 살폈으니 하고 우리나라에 이 같은 선비가 없음을 알겠으니 6살 된 고아가 울부짖어 가슴이 끊어지게 하는데 응당 시발지에 서로 신경과일이다.
6살 된 고아가 울부짖어 숨이 끊어지라. 이때 유승근 여사가 61세인데 그 첫 부인한테 딸을 얻어가지고 미리 웅천 노천에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첫 부인 민 씨가 사망을 하고 대마도에서 돌아와가지고 부인을 하나 얻어가지고 1915년도 대마도에 들어가서 6년 뒤에 부인을 얻어서 아들을 낳고 20년 들어갔으니까 6살 됐죠, 이게. 만약에 이 유승근 여사가 진짜 이렇게 독립운동하고 참 동분서주하지 않고 집안 경제를 뛰었다고 한다면 이런 담력에, 이런 체력에 가지고 이게 집안 경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부인, 얻은 아들 낳은 부인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6살 아들이 혼자 상주가 되어가지고 울부짖어 끊어지지 않다. 이미 한 대가 늦었죠. 60이 돼가지고 6살 늦었으니까. 그래서 유승근 여사 후손들이 한 대가 늦어요. 그래서 6살 아들 남겨놓고 갔죠. 원성 집안은 다 가난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김복환도 제문을 씁니다. 그래서 그 제문 끄트머리에 청아 공을에게 마지막 한 일에 한마디 언급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김복환도 이런 명을 지어줘요. 동군의 일이여 중랑의 절개로서 초야의 세르가 큰 공을 세웠도다. 100번 꺾여 쉬지 않고 옥살이만 잡고 했네. 단발령 거지로 무랑케 이겨내니 나라의 이름이 떨쳤네. 쭉 하면서 참 이 그대 위에 지은시는 청것처럼 날카롭고 늙고 그런 게 있대. 그때 달치는데 그 유승근 여사의 의리를 이렇게 칭찬을 해요. 김복환 저처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유승근을 이렇게 제향을 하죠. 그래서 여기 최익현 선생의 큰아들 최용조도 이렇게 제사하는 글을 보내가지고 또 추모를 하고 또 웅천에 윤석기 선생도 또 이런 추모를 하던 참 많은 분들이 추모를 하지만 남겨진 거라고 하는 6살 아들과 진짜 털결이 가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동분서주였던 독립운동, 세금 납부, 거부투쟁, 또 대마도 유배, 독립의군부, 시위인 등의 장소, 발의장소, 인도공에서 참 거의 60이 되도록 뛰어다닌 게 이거지요, 지금. 이게. 집안 돌보질 않고, 그러다가 참 막내 아들 하나 얻었는데, 자, 그 후손들이 이제 삶이 이제 또 어떠냐. 굉장히 참, 기구한 거지, 이게. 자, 유승근 여사, 대마도에 갔다 와가지고 자신이 대마도에서 겪은 일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마도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승근 여사 후손 댁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자손들이 공부도 못하고 안 했으니까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할아버지 유품이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신청이 1960년대부터인데 그때만 해도 아들 그 유남규 씨가 6살 아들이 이제 컸어요. 참 밑바닥 인생을 하면서 뭐 머슴에다가 뭐 쟁기질에다가 뭐 별 일을 하면서 크고 장가까지 갔지만 모르니까 60년대 포상 신청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60년대 후반에 돌아가셨고 손자 유공수 씨가 어디서 들었어요. 독립유공자 보상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마도 일기를 짊어지고 광복해 보훈차를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미 다 알거든요. 홍조이병은 그러냐 참 장군님이죠. 그래가지고 한 대를 해줘가지고 70년대 와서 그래도 비교적 일찍 독립유공자 보상을 받았어요. 이 기록을 가지고. 그래서 유공수 씨는 참 이걸 가구처럼 집에다가 할아버지의 참 진짜 참 유품처럼 보존을 해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같은 집안 전주유신 전라도 전주에 유청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지낸 분이 있어요. 김상희 가수 알죠? 김상희 가수의 시아버지거든요. 그 유청씨가 이제 국회의원이고 집안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유승근 선생 손자 유공수 씨한테 빌려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근 선생 손자는 좀 마음이 좋아요. 솔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줬는데 이 유청씨가 들고 다니는 이 사람 보이다가 유실이 된 거예요. 어디 갔나 못 찾는 거죠. 유공수 씨도 못 찾고. 그래서 저도 1990년대 와서 이게 아까 와가지고 90년대 후반에 참 다 늙은 유청씨한테 전화가 해가지고 어찌다 듭니까? 왜 자꾸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못 찾고 있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 그러나 다행히도 국사편찬회에서 갔다가 필사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기록은 남아 있었는데 참 귀중한 원문이 없었지요. 자, 그런데 재작년인가 이게
이렇게 해준근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추서까지 받았습니다. 자, 재작년인가 이게 이제 홍주의병, 대마주의병, 마도일기, 홍성으로 들어온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21년 전에요. 그래서 어디서 이것을 찾았느냐 하면은 홍주성 역사관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홍주성 역사관에 학예사한테 물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청주에 사는 어떤 사람이 홍주성 역사관에 이건 홍주 쪽 관련인 것 같다. 거기서 매입하는 의사가 없냐 제안이 오더래요. 그래서 홍주성 역사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적정 가격을 주고 매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주성 역사관으로 이게 돌아왔어요. 지금 이게 어딘지 좀 잊어버렸던 이 자료가. 그래서 다행이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내기도 없었던 것이 이게 누군가 보관하고 있다가.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보령으로 왔어야지요. 보령박물관에 왔어야 되는데 홍주성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유진근 선생님 선자 유근 씨한테 그거 홍주성 역사관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번 보러 가시죠. 그래서 모시고 홍주성 역사관으로 가서 보러 갔어요. 그래서 학예사가 이걸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들었더니 유진근 유금수 씨 반응이 참 상상이에요. 막 이것을 이게 수레에서 그냥 가슴에다 확 끌어가지고 한 2, 3분 정도 눈물을 그성그성 흘리는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를 만나고 지혜스러운 듯이 아주 그냥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인데 참 그래서 가슴에다 콕 한 2, 3분 정도 끌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 참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참 대단하다. 또 참 미안함도 컸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홍주성 박물관에 이렇게 현재 보관이 되고 있어요. 뭐 기회 되면은 보령박물관에 오면 또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마도일기가 지금 현재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후손 지금 이준근 열사의 후손 5살 된 유남규, 6살 된 유남규 살 수가 없죠. 엄마도 없고. 그래서 사촌형이 거두어졌습니다. 사촌형 집에 가서 커요. 근데 이제 아버지 닮아가지고 담력도 있고 체격도 좋고 성격도 막 그냥 참 뭐랄까 굳세고 그래가지고 12살부터 농사일에 나서 지게질에 쟁기질에 하면서 이제 모든 일에 다 뛰어들면서 경제활동에 나섭니다. 배우지는 못하지만 게다가 20대 중반쯤 돼서 자기 고모 웅천을 시집간 자기 고모가 부인을 소개해줘서 1939년도인가에 아들 유금수 씨를 낳아가지고 이제 부자가 함께 이제 어려운 경제 활동에 나서고 집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금수 씨는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 이게 굉장해요. 어떤 후손 전부 제가 다른 분 후손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로 어떤 후손 그 이상 가는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유금수 씨가 1946년에 33년생이니까 46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대천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근데 대천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그래서 자 오늘 일찍 보내준다. 왜? 4, 5, 6학년은 우리 독립유공자 추모제양 하는데 참여를 하니까 1, 2학년들은 3, 4, 10을 어떡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내항동 집으로 왔대요. 대학로 집으로 오고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집 앞으로 우르르 몰려들면서 막 떡도 가지고 막 군수도 경찰서장도 오고 막 우르르 몰려오더니 어디가 제사 지내는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묘소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우리 할아버지였구나. 할아버지에 대한 그 대단한 존경심이 확 박혀버린 거죠. 또 성격도 그렇잖아요. 뭔가 마음속에 이거다 하면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에 대단해가지고 아주 일생을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할아버지 묘소 관리에 일생을 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후손 묘소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가꾸고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독립유공자 후손 묘소 보면은 아마 진짜 참 잘 꾸며놨지. 이렇게 안대판도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시청을 쫓아다니면서 할아버지 묘소 단장에 힘썼던 분이에요. 집에다도 광천 독배 집에다도 이렇게 유준근 명패까지 털어놓고 자, 근데 이제 유금수 선자가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하려고 하다가 참 어려워서 그 단계 원력이 대마도거든요. 대마도 끌려갔죠. 여기 맨 아래 이주하라항, 대마도 이주하라항,
여기에 서가지고 이제 4년간 홍주이병 보이사와 함께 유배 생활을 했는데 대마도에 할아버지 관련 비석이라도 좀 하나 세워서 좀 더 홍주이병과 할아버지에 관해서 알리고 싶었고 저도 또 권유를 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광복회장도 찾아다니고 뭐 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쉽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어떤 관공서나 큰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몇 번 얘기만 하다가 좀 이루지는 못했죠. 근데 우리가 대마도를 가면은 뭐 어느 누구든지 관광객이든지 덕사객이든지 가면 꼭 수선사라고 하는 대마도 절을 가죠. 왜 그러냐? 뭐 때문에 이 수선사라는 절,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렇죠. 대한인 최익현 선생 순국비 아까 얘기했죠. 최익현 선생 여기 왔다가 3개월 만에 이 사망을 해서 돌아갔죠. 그러니까 최익현 선생 순국비 때문에 애국자 최익현 선생, 의병장 최익현 선생 그 사상을 본받고자 해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홍주의병, 유승근의 사람이 이렇다면 홍주의병에 관해서는 일체 여기서 해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4년을 여기서 고생을 했는데 이 수선사 그러니까 최익현 의병장만 생각을 하고 또 대마도 하면 무조건 최익현 의병장이에요. 이게 수능시험 문제도 이렇게 대마도에서 최익현이 저항하는 장면 그려놓고 수능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대마도 하면 무조건 최익현인데 지금 유승근 후보는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나 대마도에 여러 표석이 있어요. 최익현 순국비도 있고 통신사 김성일비도 있고 덕혜 홍주비도 있고 홍윤길비도 있고 여러 비가 있는데 이렇다고 본다면 대마도 홍주의병 기념비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어딘가를 적극적으로 힘만 쓰게 되면. 그래서요 대마도 홍주의병 대마도 구의사 240이 근데 이제는 뭐 천상지회에서 해놓으면은 여기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블로그에다 돌리고 뭐 유튜브에다 돌리고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우리나라의 홍보가 빠르죠 지금. 근데 유공수 씨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되지 않아가지고 이건 이루지를 못했고 근데 우리 보령 지역에서 좀 했으면 하는 좀 그런 의도죠 지금. 그리고 대마도 박물관에 가면은 거기 대마도의 민속이나 이런 걸 기록해놓은 책이 있는데 여기에도 그 사실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대마도 박물관에 있는 책에 이 침상회가 11명, 체육하는 11명의 침상이 마치 군대 대원관처럼 이렇게 이 창단을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사무실, 접견실 이런 구조로 되어가지고 이때 와서 뭐 이식, 문석환, 뭐 신현도 이런 사람들이 끌려와서 여기에서 의변에 활용했다는 것이 대마도 박물관에 기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누군가가 노력해 주면 근거도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대마도에 그 유승근의 사람에 비롯한 홍주의병 주배 40일비가 지금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런 장소는 적당히 여기 하치만공 심사인데 주차장이에요. 여기를 대마도 구의사들이 틈만 나면 나와서 산책하고 돌아다니고 했대요. 그러니까 주차장 한쪽 구석에 좀 땅을 얻어가지고 대마도 구의사 집에 40일비를 세우면은 훨씬 더 홍주의병을 알릴 수 있고 또 유승근에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령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또 하기도 했어요. 대마도에 유승근으로서 유배에서 성분이 돼야라고. 자, 뭐 이제 후론 들어가는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현재 유공도 씨가 항상 몇 번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참 우리 집안 이렇게 하나님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아버지 묘비 우리 아버지 묘비 글 좀 간단하게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승근 선생님 아버지 그 윤왕교 선생 묘비를 좀 적어주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대마도에 그냥 유병장이고 유병장 유전근이고 할머니는 영미 씨의 사촌 유인 보호와 다름없이 자랐고 할아버지가 남겨진 유산이라고는 가난밖에 없어가지고 병길에 나서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12살부터 챙기지 어려운 농사에 일어나서야만 했다. 소작과 노동으로 힘든 생계를 위지해 생활했지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만이 할아버지 항일운동 목적에 요구되지 않는 걸 생각해서 불이 보면 참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정의감주의자였다. 할아버지 성격 완전히 닮아가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앞장서서 막 얘기를 한대요. 아들 얘기가. 그냥 할아버지 성격 그대로 매달린 것도 체격이라든가 이런 담력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1968년 54세의 나이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유공수 씨는 아버지와 함께 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할아버지 회장사업과 함께 집안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유공수 씨 구술체로 녹취록인데 2021년 문화원장님이신 홍영호 선생님께서 이 녹취록 작업을 하면서 유공수 씨를 문화원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일생을 듣는 내용을 녹취를 했어요. 근데 참 깜짝 놀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걸 유도를 하지 않는, 이런 얘기를 유도를 하지 않는 얘기를 안 치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내 삶의 그냥 일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깜짝 놀란 얘기래요. 자, 이런 일을 합니다. 윤원규 유공수 부자가 1960년대 초에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아이디어를 냈느냐 하면은 여기 옹암 이렇게 들어가는 의식저수지라는 데가 있어요. 김자준 장군 묘소 갈라지는데 선거리 의식저수지가 겨울 되면 이게 꽁꽁 얼어버리거든요. 근데 윤원규 유공수 부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봄 되면은 옹암포에서 나가는 고깃배에 얼음이 항상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냉장고 없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냉장고 없던 시절에 얼음 부족하니까 얼음만 들어가지고 얼음 고래 있다가 얼음 배에다 공수진 돈 벌겠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생각해낸 것이 겨울에 꽁꽁한 의식저수지 얼음을 깨가지고 땅에다 묻었다가 5월달 정도까지 땅속에 안 녹아 이게 얼음이. 그러니까 5월달쯤 나갈 때 그 얼음을 배에다 공부해서 바로 돈 버는 것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돈 좀 벌어다 오셔가지고 초가집 마련했어요. 이제 그때 초가집 마련했는데 참 불치 않더라고 하니까 얼마나 흔한 거예요. 초가집 마련했는데 옷대미에다가 사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적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연구하는 걸 뭐요? 저 얼음이 없어. 거기 배들이 많이 나가려면은 얼음 공장도 없고 저수지도 있잖아요. 옷대미 저수지. 그때는 얼마나 추웠냐. 말도 못하게 추웠어요. 시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바다가 막 꽝꽝 얼어가지고 지청하는 우동장만에 내려갈 때인데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 옷대미 옆에다가 땅을 빌려가지고 땅굴 마냥 파가지고 우이 지붕을 씌우고 얼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얼음을 거기다가 파는 거지. 참 대단한. 근데 이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기 추운 겨울에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얼음 두껍게 얼음을 깨가지고 얼음 건져내는 게 쉬운 거예요. 그 얼음 무게는 얼마나 오고 추위는 얼마나 오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자기도 하고 아버지도 하고 사람 사가지고도 하면서 겨울에 이게 말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음 들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 이 땅을 파고 거기다 얼음 넣고 위에다가 흙을 덮고 이렇게 해서 굴처럼 만들어가지고 얼음 쏴놨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까지 얼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까지는 아니고 봄에 연평으로다가 조기잡이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얼음 싣고 가서 위에다가 싣고 얼음 공장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시비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같으면 큰일 나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돈 벌었다. 지금 왜 큰일 나냐. 어느 날은 공영 저수지 가서 얼음 떠다가 돈 벌어먹으면 그 경찰이 그만둡니까? 누가 민원 들어오지요. 내 사유 저수지도 아니고 공영 저수지 가서 얼음 떠다가 팔아먹어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돈 좀 벌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내가지고 몇 년이나 한 4, 5년 했지요. 그러니까 아마 군대 가기 전부터 했대요. 그러니까 유공수 씨가 39년생이니까 50년대 후반 정도에서 군대를 갔거든요. 20세 무렵에서. 그래서 4, 5년 이렇게 이제 얼음장 다녔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황 위원장이 물었어요. 그러면 폭우리 지금 현재 이제 좀 다른 장면이 이어진 장면이 아니고 다른 장면인데 광천에 지금 폭우리 35개쯤 되는데 그 중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팠네요. 그러면 제일 일찍 톡을 판 사람은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진짜 제일 일찍 팠어요? 예. 그러면 톡을 선유자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왜 팠냐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얼음 창고 있잖아요. 그걸 비우고 나니까 누가 새우젓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 얼음 창고 비웠으니까 그게 얼마나 거기가 시원하겠어요. 봄 되니까 새우젓 넣는다는 거예요. 또 봄에 얼음이 나고 거기에 도가지 들어오는 거예요. 새우젓이 밖에 놓으면 이만치가 뜬금표.
말하자면 부패되어 이거 도라무 하면은 요만치 부패되는 것처럼 밑에가 이제 빨갛게 이거 그런데 땅속에 나니까 고장이 있어. 그러니까 밑바닥 아래 부분은 썩는데 거기 얼음 구데기 속에 넣었다 꺼내보니까 고장이 있더라 이거예요. 안 썩고서나 말이에요. 그걸 탁 되는 거죠. 그래서 영수씨 그래서 국이다 하고서는 이제 초창기 해가지고서는 그걸 할아버지는 파기 시작했지. 이게 왜 굴을 파냐? 답이 나오는 거죠. 영수씨. 제일 먼저 붙다는 얘기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넣어보니까 물속에 넣어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광천 토굴새우젓의 시초 하나의 단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윤왕규 유공수 부자다. 이거는 유공수 씨가 누구한테 떠버리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근데 얘기를 안 하는데 원장님이 유도를 한 거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얘기를 꺼냈는데 듣는 사람을 우리가 중요한 얘기. 광천 토굴젓. 어느 날 광천 토굴새우젓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시초가 되냐.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 지금 의식저수지 아니 광천 삼거리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홍도원 김전장 가는 데서고 광천 들어가고 저기 의식마을 독배. 그래서 유공수 씨 모시고 어디다가 저장을 했어요. 여기 수문 있는데 삼거리, 지금은 다 개발돼서 삼거리가 되는데 그때만 해도 야산의 밭이었대요. 그래서 거기 야산 밭을 빌려가지고 땅을 파고 묻었다가 팔고 길을 통해서 길 해가지고 독배까지 끌어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거리에서 한 3, 4년 이렇게 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광천 토굴새우젓의 단서를 제공해줬던 장소는 그런데 그래서 한번 신문 검색을 해봤어요. 기록은 그러면 그동안에 기자들도 광천새우젓 기자들 다녀갔을 텐데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해서 기록을 했을까? 제일 먼저 기록이 나오는 건 1990년 매일경제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35년 전에.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토굴새우젓을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윤만기롱은 78세, 1990년도에 78세 윤만기롱은 옛날에는 독에다가 보관했는데 자꾸 썩어 서늘한 폐광물에 넣어 보았더니 안 썩었어. 이걸 알고 옹암내에서 굴을 받지. 뭐라고 나옵니까? 윤만기 78세 된 이분 90년도에 이분은 폐광 속에 넣었다 꺼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똑같은 현상이죠. 근데 신문보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승근 여사는 얘기가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은 1902년 뒤에 1992년 2월 달에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나와요. 자, 여기 60년대 초 저작곡 보안, 요거 갈대가무성한 포구, 사무집까지 이름 써졌던 옹암포 항구, 독항아리 같은 바위가 있다는 독배마을도 광천독배 새우젓이라고 한다. 음력 6월에 작은 새우가 썩지 않고 제일만 내면 가을 김장철에 돈을 벌겠는데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나 고민하다가 금판에던 폐광구덩이에 새우젓을 담가 넣어봤지. 그랬더니 썩지도 않고 잘 익어서 맛도 그만이더군. 60년대 토굴 속에 새우젓을 저장해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만든 광천 독배 새우젓 전국 최고 것으로 알려지게 한 토굴 저장법을 이렇게 평생 새우젓 담그기에 바쳐온 윤병원 씨에 의해 고안되어 새우젓 값을 밝혔습니다. 92년도에 80세 된 윤병원 씨가 60년대 초에 토굴 속에 넣었다 꺼내봐 해가지고 고안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 2년 전에 것은 윤만길 78세, 여기는 윤병원 2년 후에 80세. 나이는 똑같아요. 아마 짐작되면 1913년생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분들 하는 얘기가 금폐광 토굴 속에 끓여서 되었다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윤병원 씨가 이렇게 시초 고안했다. 근데 윤병원 씨가 윤만교 씨가 동명이인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윤병원 씨가 고안했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시초자 윤병원 씨가.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90년이나 92년도에 신문 기자가 황천 토우젓을 취재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자가 덕을 세우셔서 시초를 취재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기자가 사람을 모르죠. 누구한테 취직해야 되는지. 그러면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당연히 이장한테 묻겠지요. 이 지역에서 가장 덕을 세우셔서 오래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럼 이장이 누구를 소개해 주냐? 지역에서 가장 오래 덕을 세우셔서 하신 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78세 된 80세 된 윤병원 씨를 소개를 해 주니까 이분들은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얻었다. 그런데 이때 이장이 유공수 씨 아버지는 1915년생이 이분들과 거의 동갑이에요. 근데 유공수 씨는 이미 196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장이 유공수 씨 유공수 씨가 아니라 아버지 유남규 씨를 소개해 주겠습니까? 이미 30여 년에 돌아갔는데 까마득하게 잊었지요. 이때 이장 기과대봤자 5, 60대밖에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까마득하게 유남규 씨의 이런 첫 번째 톡을 받은 얘기를 잃어버리고 이분들을 소개해 줬는데 이분들은 자기 경험이 뭐냐. 유공수 씨 부자 유남규 씨가 그 톡을 새우젓 담그는 것을 땅속에서 차디차기에서 보관했던 사실, 구를 탔던 사실, 그걸 보고 자기들도 여기 금광, 폐광이 있는데, 굴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 넣고 조금 이따 파기 시작한 거잖아요. 탄소를 넣어가지고. 그렇지만 미리 파지 왜 이때 아까 60년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60년대 윤남규 씨가 파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공수 씨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 장사를 했고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같이 굴을 탄 거예요. 그 60년대 판 거예요. 60년대 초에 굴을. 근데 여기도 지금 60년대 초에 톡을 세우자 저장 발효시키는 거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힌트 어디서 얻었을까요? 유공수 씨 부자가 그렇게 해서 이 톡을 세우자 넣었다 꺼낸 거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굴이 있지 거기에. 그래서 굴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가에 있는 접근이 쉽고 있는 지역이 아니죠. 금광이 산속이나 이런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힌트를 얻어가지고 유공수 씨 부자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넣고 굴 속에 넣고 그게 시초가 됐다 그러고 자기들도 파고 지금에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윤남규 유공수 부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들으신 건데 참 독립운동가의 이런 호선의 이런 삶이 어느 날 참 광천 토우세우자 전화에 단서를 제공했다는 사실 참 한번 새겨볼 만한 얘기죠. 자, 그러다가 작년에 홍성에서 광천 토우세우자를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신청을 해서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어요. 국가 중요 어업유산. 이렇게 되면 이제 홍성 문화유산이 돼버렸어요. 새우젓이. 사실은 단서가 의식자서지 앞에 보령이 돼서 시작이 된 건데 보령문화인데 홍성 것이 완전히 들어요. 보령 그냥 너무 한 거지 이게. 근데 여기에 그때 이제 보고서가 이거 유산 신청, 어업유산 신청 보고서일 때 광천 도제도 시처가 1949년 광천 폐금광이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여기 아까 보면은 분명히 30년 전에 와서 취재한 것이 60년대 초라고 윤병원 씨가 증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지금 49년이라고 지금 윤병원 씨는 돌아가신 상태고 그러니까 제 3자한테 들은 얘기니까 이건 부정확한 얘기지 이게. 자, 그거 지금 이게 이제 그 지정 받았잖아요. 지정 받아가지고 홍성군이 지금 7억 원 돈 받았어요. 뭐 홍보도 하고 뭐 보전도 하고 하라고 엄청 돈 받았지.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자 여기 보면 광천 토굴 세우지에서 발견과 확산이라 해가지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썼냐면은 여기 확산을 보면은 1989년 고 윤병원이 폐금광에서 발견했다. 그리고 이쪽에도 1989년 고 윤병원이 했다고 하는데 이미 아까 신문에 보면은 1960년대 윤병원 씨
그거 했다고 60년 됐다고 나오는데 여기 와서 1949년이라고 지금 성자 얘기 듣고서 지금 도져진 거잖아. 지금 무슨 기록이 윤동호 씨 직접 얘기를 들은 데하고 지금 틀려지는 거죠. 아마 어쩌면은 이거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깊이 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그 1949년 윤동호 씨 돌아가셨죠. 지금 40이면 100살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진짜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얘기지만은 유공수 씨 부자에 의해서 이런 그 광천 탑을 세우셔서 하나의 단서를 제공했다. 그래서 유공수 씨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3개월, 4개월 전까지도 그냥 돌아다니셔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최초의 판골이 어디였어요? 일단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 이런 꿀이 지금 옹암마을 도로 옆에 이렇게 지금 꿀들이 쭉 이렇게 존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셔가지고 누가 지금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8월달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유공수 씨께서 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여러 번 거쳐가지고 내 묘 앞에다가 내 묘비나 좀 하나 좀 지어서 세워주세요. 그래서 매번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까지 이렇게 부탁을 하시길래 마음속으로는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좀 묘비 좀 해서만 하는 그런 의도를 갖으시길래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돌아가신 날짜로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글을 쓸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고 나중에요 자제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걸 왔어요. 그냥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직 세우지는 못하고 글만 좀 지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여기 두 번째 단락에 공의 조부의 항일운동 결과가 담겨진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들이 저마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한 일을 뛰어들어야 했으나 세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가지고 15세부터 목욕탕, 참지, 석탄장사, 예당제수, 축조, 막노동들이 뛰어들었고 부친과 함께 화물운반, 농사일, 독배시장에 들은 조깃배, 어린장사 여기서 단서를 톡을 파서 새우젓 발효, 손바닥 지문이다 흔들어야겠다. 톡을 이용한 새우젓 발효를 처음 시작한 것은 광천 새우젓의 효시를 이루게 했으나 조후의 항일운동 일상인 가난이 변화하고 결과를 가져갔던 것이다. 참 한 사람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후손들한테 남겨준 이런 가난이 결국 변화의혹돼가지고 이런 톡을 세워져서 단서도 만든 이런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